우리가 어릴 적에는 하루 종일 같이 놀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을 나누며 마치 평생을 함께할 것만 같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볼 뿐 연락조차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자녀 자랑이나 돈 이야기, 삶의 방식 차이 때문에 피곤해지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잘못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의 집안만 보더라도 형제들은 모두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큰형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지에서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조선 사회 개혁을 구상했지요. 어린 시절에는 같은 마을에서 뛰어놀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듯 형제가 나이 들어 멀어지는 것은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나무가 가지를 뻗으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듯 가족도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막으려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오늘은 바로 이 형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되는가? 라는 주제를 통해 정약용의 통찰과 현대 사회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역사책 속에서 이름만 접하면 단순히 뛰어난 학자 집안 정도로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가족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정약전. 그는 유배지 흑산도로 보내져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의 땅에서 오히려 학문적 결실을 맺었지요. 바닷가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들과 교류하며 자산어보라는 귀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다 생물을 일일이 관찰하고 민중의 생활을 기록했던 그는 형제들과는 달리 자연과 민중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지만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둘째 형 정약종은 또 달랐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는 불온한 사상으로 몰려 탄압받았는데 그는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위해 믿음을 숨기라고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생 정약용의 눈에는 형의 길이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이라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리고 셋째, 바로 정약용 자신은 강진에서 18년의 긴 유배를 견디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불멸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삶 역시 형제와 크게 달랐습니다. 종교 대신 학문, 가족 대신 백성을 선택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다는 것. 형제는 결국 각자의 가치관, 환경, 선택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컸지만 성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울, 부산, 해외 등 각자 다른 곳에서 살며 직업도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는 공무원이 되고 어떤 형제는 사업가가 되고 또 다른 형제는 예술가가 되죠. 관심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며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정약종이 종교 때문에 죽음을 택했을 때조차 그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다른 길이지만 그의 길 역시 의미 있다는 태도를 가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같이 살 때는 부딪히는 일이 많지만 떨어져 살면 갈등 대신 존중이 가능해집니다.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들수록 갈등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을 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 생신, 제사 등으로 모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형제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각자의 가정과 직업, 자녀 교육, 배우자 가족까지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는 이순위 관계로 밀려납니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순리입니다. 또한 경제적 차이도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함께 쓰던 사이였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수억 원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성공에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평범하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차이가 곧 열등감, 우월감, 미묘한 감정으로 이어지지요.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형제 관계도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여기에 가치관 차이까지 더해지면 멀어지는 건 더 빨라집니다. 한 형제는 보수적이고 다른 형제는 진보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은 현실만 중시합니다. 정약종이 내세의 구원을 믿었던 반면 정약용은 현세의 개혁을 중시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닌데 서로 다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한 나무의 가지가 뻗어 나가듯 강물이 흘러 여러 갈래로 나뉘듯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막을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며 멀리서라도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이 들어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약용의 통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발달 심리학적 측면을 살펴볼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아를 형성합니다. 특히 형제는 첫 번째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경쟁자입니다. 같은 장난감을 두고 다투고 같은 부모의 사랑을 나눠 가지며 같은 학교와 같은 마을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이 시절에는 형제와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성장 단계마다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는데 성인기에 들어서면 독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직업을 갖고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며 결국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때 형제는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회학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를 이어주던 끈이 약해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나 제사, 생신 등 모일 이유가 분명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이제는 원가족이 아닌 내 가족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자녀 교육과 직장 문제까지 겹치면 형제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생 주기의 당연한 변화입니다. 정약용도 형제들과 멀어졌지만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더 큰 지혜로 여겼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형제는 가까울수록 비교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키가 누가 더 큰지, 시험을 누가 더 잘 봤는지, 부모님의 칭찬을 누가 더 받는지 비교하던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돈을 잘 버는가, 누가 더 효도하는가라는 기준이 암묵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비교는 필연적으로 감정을 흔듭니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형제처럼 가까운 대상일수록 비교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요인이 더해지면 갈등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문제, 경조사 비용 등은 형제를 멀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어릴 때는 500원짜리 과자를 나눠 먹으며 웃던 사이가 어른이 되면 수백만 원, 수억 원을 두고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정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적 격차는 형제 관계를 뒤흔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한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띱니다. 정약종과 정약용의 차이가 그랬습니다.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을 믿었고 정약용은 현실의 개혁을 중시했습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죠.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되고 받아들이면 성숙이 됩니다. 여기에 생활 방식의 차이까지 더해집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다른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어가던 차이도 나이가 들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때문에 만나면 불편하고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편해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에 지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추가됩니다. 서울에 사는 형제와 부산에 사는 형제가 자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시간적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밤새 이야기하던 것도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상황에서 굳이 먼 길을 가서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요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형제끼리는 잘 지내지만 배우자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녀들 간에 어색함이 있으면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형제 관계는 단순히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예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관계의 분화라고 설명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핵심 관계와 주변 관계로 나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몇몇 친구들이 차지합니다. 형제는 자연스럽게 주변 관계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가족 해체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 과정을 억지로 거부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형제 관계에서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만 지내도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애착과 독립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애착이 강했고 성인이 되면 독립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형제 관계도 양쪽이 모두 원해야 유지됩니다. 한쪽이 억지로 매달리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힘을 쓰면 게임이 성립되지 않듯 인간관계도 상호적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현상은 어느 한 시대나 한 문화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든 현대 사회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가족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절은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한 집안에 부모, 자녀, 손자, 심지어 삼촌과 조카까지 함께 살며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형제들은 같은 마을,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개입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 삼형제처럼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멀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선택, 종교적 신념이 달라지면 혈연이라는 끈도 결국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현대 사회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녀만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형제들은 결혼과 동시에 각각 흩어져 나갑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장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경우에 따라 해외로 정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형제를 가까이 붙들어 놓았다면 오늘날에는 그 거리 자체가 형제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적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시대에는 효가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한 집안의 화목이 중요했고 형제 간의 우애는 효의 연장선으로 여겨졌습니다. 형제 간 우애가 없으면 효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었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효의 개념보다 개인의 행복, 독립,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나 형제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으로 여겨집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서양과 동양의 차이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제 간의 관계가 비교적 느슨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기록을 보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형제 역시 성인이 된 순간 각자의 인생을 꾸려가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동양은 오랫동안 가족을 공동체 단위로 여겼지만 이제는 서양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형제 관계 역시 선택적인 관계로 변한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얼굴을 마주 보지 않으면 소식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언제든 형제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페이스북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관계를 더욱 간접적이고 느슨한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해진 만큼 물리적 만남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관계의 해체가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관계가 과거처럼 매일 붙어 지내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명절에 모여야만 안부를 나눴다면 지금은 휴대폰 메시지 한 줄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애정은 형태만 변했을 뿐 그 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겼듯 현대 사회에서도 형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의 관계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족 시대의 잣대를 핵가족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듯 지금의 형제 관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되는 이유를 탐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형제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보편적 원리라는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강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약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릴 때 친했던 친구와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듯 형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원리는 바로 이 관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관계란 언제나 양쪽이 원해야만 지속되는 것이지 한쪽이 억지로 매달린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나치게 이상화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관계는 무조건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형제끼리 화목해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들이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사소한 갈등이 반복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뿐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친척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절한 거리 두기라고 설명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사소한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고 너무 멀면 애정이 식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형제 관계가 나이 들어 멀어지는 것은 바로 이 거리 조절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형제 모임을 만들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몇 번은 잘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감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바빠서 오지 못하고 누군가는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입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거나 남는 것은 불편한 감정뿐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만남에는 억지스러움이 없고 그래서 부담도 없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이 각자의 길을 걸었음에도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떨어져 살면서도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돌봐주는 사랑도 있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형제를 매일 만나지 않아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이고 침묵도 진실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관계를 선택적 관계와 의무적 관계로 나눕니다. 과거에는 혈연, 지연, 학연처럼 피할 수 없는 의무적 관계가 중심이었지만 현대 사회로 올수록 선택적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 동호회, 직장 동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선택해 맺습니다. 형제 관계 역시 이런 변화에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만으로 억지로 관계를 붙잡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정약용은 형제들과 끝까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자신 역시 그들의 지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선택을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제와 친구, 동료, 심지어 부모-자식 관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결국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해체가 아니라 성숙한 분화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갈라지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관계도 성장하면서 갈라지는 겁니다.
형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힘들고 자연스럽게 두면 오히려 더 평화롭습니다. 형제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현실적인 조언과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억지 친밀감을 강요하지 마라. 많은 이들이 형제니까 당연히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형제 모임을 억지로 정기화하거나 매달 연락을 의무처럼 주고받으려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진정성 없는 만남은 오히려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마음이 동했을 때 나누는 짧은 대화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습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아라. 형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은 비교 심리입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부모님께 더 잘하는지, 자녀가 누구 대학에 들어갔는지 따지는 순간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안정된 직장 생활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사람은 예술적 성취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을 누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이 형 정약종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했듯 서로 다른 길을 그냥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틀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임을 인정할 때 비교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 문제를 명확히 하라. 형제 간의 갈등은 대부분 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의 유산 분배, 빌려준 돈, 경조사 비용은 쉽게 감정을 흔듭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쌓이지 않도록 문서로 남기고 애매한 부탁은 피해야 합니다. 형제니까 알아서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돈 문제일수록 더 명확하게, 더 냉정하게 다루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정약용이 말한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말처럼 형제도 불공정함을 느끼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넷째, 물리적 거리를 인정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받아들여라. 형제가 서로 다른 도시에,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자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굳이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사진에 달린 댓글 하나가 충분히 관계를 이어줍니다. SNS에서 형제의 일상을 지켜보고 가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관계의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모여야만 우애를 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죄책감을 버려라. 형제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나는 불효자 아닐까? 더 챙겨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짐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형제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움을 학문의 동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어도 만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섯째, 형제 관계를 현재의 삶보다 우위에 두지 마라. 형제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삶의 최우선이며 형제는 그 이후의 관계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내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형제를 챙기려 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되 의무처럼 끌려가지 마십시오. 도움은 자발적일 때 아름답습니다. 일곱째,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을 표현하라. 거리를 두는 것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무관심은 차갑지만 거리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건강하길 바란다,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이 형제들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았던 태도처럼
우리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충분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 것, 서로 다른 길을 존중할 것, 그리고 기대와 죄책감을 버릴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형제 관계는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 관계를 평생 함께해야 하는 의무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는 그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또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안지 않아도 멀리서 바라보며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제는 나이가 들수록 남처럼 된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따뜻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길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면서 갈라지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지요. 정약용과 형제들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약전은 학문에 몰두했고 정약종은 신앙을 지켰으며 정약용은 개혁을 구상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억지로 함께 모여 살았다면 갈등이 커지고 각자의 열정이 꺾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길을 걸었기에 결과적으로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어릴 적처럼 매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며 안녕을 기원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왜 우리 형제는 자주 만나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모임과 가식적인 대화보다 진정성 있는 한 번의 안부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관계는 한시적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결국은 각자의 삶과 죽음 앞에서 끝이 납니다. 형제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끝나거나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형제가 어떤 길을 가든 존중하고 멀리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나 자신 역시 내 삶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이며 정약용이 전하려던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나이 들어 남이 되는 이유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받아들이고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십시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형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